태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전면 파업 사태가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임금 인상과 함께 말도 안 되는 휴가 확대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태국 근로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파업은 다른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전파되어 지금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손실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태국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근로자들을 비난하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파업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취재하러 온 미국 MBC 기자는 이런 불법 파업 행위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태국 근로자들을 비판하며 생방송 송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이 나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브라운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방콕지국 수석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34살의 나이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아마도 제가 가진 아시아 경제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눈부신 성장은 저의 오랜 연구 주제였죠.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부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저의 매력적인 여정이 시작됐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8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애플과 테슬라가 주목받던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담당 기자로 일할 때도 저는 늘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예의주시했죠.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삼성전자, 글로벌 품질 평가에서 연이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콕 특파원으로 자원한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동남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태국이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저는 이곳에 왔죠. 실제로 태국은 그럴 만한 잠재력이 충분했어요. 우수한 노동력, 지리적 이점, 그리고 발전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까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의 특종을 마주하게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 동부경제회랑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니었어요. 5,000명의 태국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꿈의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꾸렸어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했죠. 직접 한국의 울산 공장도 방문했고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었거든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어요. 직원 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고 사내 어린이집, 체육관, 병원까지 갖춰져 있었죠.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미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키우는 힘이었죠.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진출국의 산업 발전까지 도모하는 철학. 그래서 저는 한국은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되었나라는 시리즈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퓰리처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됐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다룬 부분은 전 세계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죠.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선 과정,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도전장을 내민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R&D 투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본 연구원들의 열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연구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인재들,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그들의 신념.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상생의 철학이었어요.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 현지 직원들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 그리고 진출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태국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따른다면 분명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저는 연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소식을 보도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희망차게 써내려간 기사들이 곧 태국의 비극적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요. 저의 기사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모두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 기대했죠.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현대자동차 기술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삼성전자의 인턴십을 꿈꾸는 대학생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이룩한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우리에겐 한국이 가진 것과 같은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부족했던 걸까요?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태국의 새로운 미래 한국 기업과 함께 열다라는 특집 기사를 쓴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태국 투자청에서 공식 브리핑을 요청해왔고 방콕의 주요 대학들에서는 한국 기업 투자의 의미를 설명해달라며 강연 요청이 쏟아졌죠. 특히 출라롱콘 대학교에서의 강연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800석 규모의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의 산업 현장을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어요.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의 수원사업장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세계 1위 기업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입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6개월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치 나사의 우주인 훈련을 보는 것 같았죠. 최첨단 연구시설,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곧 세계의 표준이 되니까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건 마치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1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6000대의 차량이 생산되는데 놀라운 건 품질 관리였죠. 매 공정마다 로봇과 사람의 더블 체크가 이뤄지고 완성차는 무려 500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복지 시설이었어요. 최고급 수준의 구내식당은 물론이고 실내 수영장, 치과와 한의원을 갖춘 의료센터,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있더군요. 한 노동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공장 내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인데 졸업하면 바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3대가 함께 현대에서 일하는 가정도 많아요. 이런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라는 특집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는 전 세계 경제지에 동시에 게재되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인재 육성 철학과 상생 경영에 대한 부분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태국의 고위 관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 교육부에서는 한국의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특히 현대자동차가 약속한 5,000명 규모의 기술교육원은 태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제 기사를 읽은 태국의 한 대학생이 보내온 편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브라운 기자님, 저는 태국이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네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의 편지에는 삼성전자 입사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죠. 방콕 증시도 들썩였어요. 한국 기업 관련 주식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했죠. 골드만삭스는 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기술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JP모건은 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설렜어요.
책상에는 새로운 투자 소식들이 쌓였고 이메일함에는 인터뷰 요청이 넘쳐났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획은 정말 대단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최첨단 산업의 노하우를 태국에 전수하겠다는 거였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투자 설명회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태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거든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런 기회는 처음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태국이 제2의 한국이 되리란 확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찬란한 꿈이 곧 악몽으로 변할 줄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MBC 본사였죠. 사라, 우리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다루고 싶은데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이미 저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MBC 특별 취재팀과 함께 아시아의 파라독스. 한국의 성공과 태국의 선택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작됐죠. 먼저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심장부인 울산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LG전자의 마곡 R&D 캠퍼스까지.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났어요. 먼저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면모가 계속해서 드러났어요. MBC의 톰 핸더슨 PD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사라,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수차례 취재했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1초당 1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한 품질 관리팀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완벽을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고객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죠. 단 하나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 게 현대차의 철학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은 500개가 넘는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고 해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어요. MBC 취재진은 이곳을 미래도시라고 불렀죠.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32세라는데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젊은 연구원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미 애플을 넘어섰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열었고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10년 뒤를 내다보며 일하니까요. LG전자의 마곡 R&D 캠퍼스는 그야말로 미래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AI, 로봇공학, 자율주행. 특히 젊은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MBC 취재진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죠. 해외 유학 지원은 물론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취재를 진행하면서 MBC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성공 사례를 다루려 했던 것이 이제는 세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발전했죠. 그러던 중 태국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됐다는 거였죠. MBC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태국으로 파견했어요. 폭스뉴스, ABC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속속 태국으로 모여들었고요. 취재진들이 본 태국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노조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셜 통해 태국 제2의 한국이 될 기회를 저버리다라는 통렬한 비판을 내놓았어요. 특히 포브스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다. 직원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다. 하지만 태국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가세했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태국은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칼럼은 더욱 통렬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교육과 기술에 투자했고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했다. 반면 태국은 지금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고 있다. MBC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다룬 부분은 많은 산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 3차 협력업체들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말미에서 한 한국 기업의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랐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업의 우수성과 태국의 실수를 보도했죠. 태국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뒤늦은 수습 시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길 앞에서 무력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은 이제 태국 산업 전반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죠. 제 책상에는 매일 아침 끔찍한 뉴스들이 쌓여갔어요. 인텔 300억 달러 규모 태국 투자 전면 취소 폭스콘, 태국 철수 결정 아마존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백지화.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전자의 결정이었어요. 태국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을 라오스로 이전한다는 발표였죠. 취재를 위해 방문한 삼성전자 공장은 이미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최첨단 설비들은 멈춰 서 있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던 작업장은 고요하기만 했죠. 한 현장 관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곳을 동남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하려 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협력업체들의 몰락이었어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였던 한 회사를 찾았을 때 사장님은 텅 빈 공장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35년 동안 회사를 일궈왔어요. 삼성의 품질 인증을 받았을 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이제는 그분의 사무실 벽에 걸린 우수협력업체상 상패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도 문을 닫았어요. 5,000명의 태국 청년들이 교육받을 예정이었던 이곳은 이제 텅 빈 건물만 남았죠. 실습용 첨단 장비들은 아직도 비닐에 덮인 채로 있었어요. 한 교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근면성실한 정신, 품질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싶었죠. 산업단지 현장은 더욱 처참했어요.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던 이곳은 이제 텅 빈 부지로 남았죠. 도로와 전기 시설까지 다 갖춰놨는데 한 건설업체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의 미래가 사라진 거죠. 태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어요. 전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줄줄이 태국을 떠났죠. IMF는 태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의 산업 공동화가 시작됐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TSMC가 태국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어요. 삼성전자 입사를 준비하던 한 대학생은 울면서 말했죠.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반도체 공정도 독학했죠. 이제 저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본 기업들도 태국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기업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반짝이는 삼성, 현대, LG의 간판들. 곧 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갈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태국의 산업지도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더 큰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저를 비롯한 전 세계 특파원들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긴급 출동했어요. 태국인 근로자 수백 명, 한국에서 긴급 추방이라는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추방된 근로자들, 그들을 맞이하러 온 가족들, 취재진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었어요. 파업 중이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려온 거예요. 우리를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파업하는 사람들 대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추방된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40대 여성 피아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3년간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한국 기업은 저를 인간답게 대우해줬어요. 정시 퇴근 휴게 시간 보장. 태국 공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매달 빠짐없이 나오는 급여, 깨끗한 작업 환경,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반대편에선 파업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추방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죠. 당신들은 천국 같은 직장을 망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는군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솜차이를 만났는데 그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봤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제 저희 미래는 어디에 있나요?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일본 도요타가 태국 공장 생산량을 50% 줄인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어서 소니, 파나소닉도 태국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방콕 증시는 패닉이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고 태국 바트와 가치는 곤두박질 쳤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마지막 기사의 원고가 놓여 있어요.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 기사를 쓰면서 계속 울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심의 기술 열정.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네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후회와 교훈뿐이에요.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말처럼요. 이제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네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지막 기사를 쓰는 날이에요. 10년 후 제가 태국에서의 기억을 회상하며 쓴 기사가 어제 출간됐죠. 잃어버린 10년 태국의 선택, 한국의 성공, 그리고 라오스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이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마주한 현실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난 후 라오스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더군요. 삼성전자의 라오스 공장은 이제 동남아 최대의 생산기지가 됐고 현대자동차의 라오스 기술교육원은 매년 수천 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마지막으로 방콕 외곽의 옛 산업단지를 찾았어요. 한때 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이곳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죠. 녹슨 철문에는 아직도 태국 한국산업협력단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잃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죠. 한국에서 유학했던 제 친구 솜차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그는 라오스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준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라오스에서 두 번째 기회를 잡았죠. 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방콕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한때 동남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그 찬란했던 별명은 이제 흐릿한 추억이 됐죠.
산업단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지금도 가끔 방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금쯤 저 하늘에는 제2의 한국이라 불리는 태국의 찬란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기사가 적어도 후대에는 귀중한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이제 저는 새로운 부임지인 라오스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제2의 한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겠죠. 아마도 그곳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면서요. 태국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지만 그 아래의 현실은 이제 너무나 달라져 버렸네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